암적인 존재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죠? 이때 암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나쁘고 또 흉악한 존재로 묘사되는데요. 우리는 또 이러한 암과 전쟁을 선포하기도 하죠. 성스러운 전쟁, 성전이라고 여겨지고요. 물론 암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꾸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암에 대한 두려움과 암 환자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커진 것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이교수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대 에세이 중에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수전 손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이 책은 2002년도에 나왔고 이후에서 출간되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은 절판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려면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빨리 다시 책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진입하면서 우리에겐 건강한 삶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병을 치료하는 부담과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해석, 상징, 은유로 인해서 더 괴로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웠길래 그렇겠나 하고 단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젊은 여성이 산부인과적 질병에 걸렸다고 하면 혹시 성적 문란함 때문은 아닌가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편견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은 동성애자일 거라고 넘겨짚곤 하죠. 이러한 사회적 시선과 가정들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큰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 병에 대한 이해를 잘못 방향 지워서 병을 올바로 치료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책의 저자는 수전 손택인데요. 아주 유명한 사람인 만큼 여러분들이 이미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20세기에 활동한 최고의 평론가이자 에세이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녀는 1933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전쟁을 비판하는 문화 평론을 많이 썼는데요. 소설도 몇 권 있고 본인이 소설가로 불리길 원했다고 하지만 사실 소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전 손택은 여러 유명한 문구를 남겼는데요. 예컨대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이런 문구 들어보셨나요? 이 문구는 바로 그녀의 책 사진에 관하여에서 인용된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은유로서의 질병은 수전 손택 본인이 1974년과 77년 유방암 치료를 받으면서 느꼈던 점들로부터 시작되어 쓴 글인데요. 앞부분에는 결핵과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뒷부분엔 에이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결핵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결핵균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을까요? 그보다 대체로 결핵하면 어떤 창백한 피부라든지 허약한 모습, 그리고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연약한 여성이 시름시름 아프다가 죽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오늘날 한국에서는 한때 결핵 퇴치 운동이 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결핵은 후진국의 질병이라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으로 상상되기도 하죠. 수전 손택은 결핵과 암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결핵과 암은 발병하는 원인이 다르긴 하지만 완전히 서로 상반된 것으로 상상되고 의미화된다는 게 매우 신기한데요. 한번 그 비교를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결핵은 창백함, 홍조, 잦은 기침, 피골이 상접하고 발열하는 증상이 뚜렷하게 보이는 반면에 암은 외부에서 감지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없는 질병으로 인식됩니다. 결핵은 액체의 질병입니다. 몸에 담이 생기고 점액과 가래가 나오며 결국은 피가 나오는 질병이죠. 반면에 암은 고체의 질병입니다. 어딘가 점점 딱딱해지는 알배기라든지 몸 안에 잘못된 덩어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결핵은 환자가 소모됨으로써 쇠약해지는 것이라면 암은 외부의 침입에 의해서 쇠약해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결핵은 시간의 질병으로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질병이라면 오랜 투병 끝에 사망했다라는 문장이 익숙하듯 암은 오랜 투병 속에서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앞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결핵은 빈곤이나 결핍을 상징합니다. 빈곤한 국가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은 것이 그런 은유를 더 강화시키는데요. 반면 암은 중산층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질병으로 풍족함이나 영양 과다와 연관이 되고 실제로 부유한 국가에서도 발병률이 높습니다. 결핵은 욕망을 증진시킵니다. 성욕이라든지 식욕을 증진시킨다면 암은 자신의 감정을 억압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식욕과 성욕을 모두 떨어뜨리는 질병입니다.
결핵에 걸리면 어딘가 먼 곳에 습기가 없는 산맥 같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서 치료해야 한다고 여겨지는 반면에 암은 주변 환경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기 몸 안의 싸움이라고 여겨지죠. 또 결핵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없고 편안하게 죽음에 이른다고 생각되는 반면에 암은 고통으로 몸부림치며 끔찍하고 비참하게 죽는 모습이 상상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몰핀을 통해서 통제되지만 그러한 비참한 모습이 암의 죽음을 보여주는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결핵은 폐와 연관된 것으로 호흡이나 숨과 연결된 영혼의 질병이라고 여겨진다면 암은 결장이라든지 방광, 직장, 유방, 자궁, 전립선, 고환 등등 신체 위계상 어딘가 좀 부끄러운 부분에 주로 발생하는 육체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유 속에서 병은 실제 그 원인이 무엇인가와 상관없이 또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는가와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막연하게 그 병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습니다. 특히 질병을 일종의 인과응보로 인식하는 경향은 오늘날 사회에서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치 병이 잘못된 습관이나 악행의 결과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것은 오랜 옛날의 질병이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믿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사고방식입니다. 제가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을 일종의 인과응보로 여기는 관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암의 경우에 이런 관념이 기승을 부렸다. 암에 관한 한 우리는 투쟁을 하거나 성전을 벌인다. 암은 살인마 같은 질병이며 암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암의 희생양이다. 표면적으로 이 질병은 범죄자나 마찬가지다. 그렇지만 암 환자 또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질병에 관한 심리학적 이론에 따르자면 질병에 걸리는 것이나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나 전부 불행한 환자에게 책임이 달려있는 것이다. 또한 암을 질병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악마 같은 적으로 취급하는 관습 때문에 암은 치명적인 질병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질병이 되어버린다. 나병도 한창 기승을 부릴 때에는 이와 비슷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다. 중세시대의 경우 나병 환자는 사회적 타락을 보여주는 일종의 사회적 텍스트, 즉 타락의 사례이자 상징이었다. 어떤 질병의 특정한 의미, 즉 언제나 도덕적이었던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가혹한 일은 없다. 그 사망자의 수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많고 별다른 치료도 먹혀들지 않는 중요한 질병일수록 그 질병은 무수한 의미들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 우선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공포의 대상들, 타락, 부패, 오염, 아노미, 쇠약함이 그 질병과 동일시된다. 그 다음에는 이 질병의 이름으로, 즉 이 질병의 이름을 일종의 은유로 사용하는 식으로 이런 공포들이 다른 것들에게 부과된다. 이제 질병은 형용사적 어구가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질병 같다는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 그 무엇이 넌덜이 나는 것이며 추악하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째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만일 질병이 신의 노여움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면 우리는 그 병의 해결을 위해서는 신의 노여움을 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악행의 결과 병에 걸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문제라고 낙인을 찍고 상대적으로 동정심이라든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암의 경우 일반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병을 만든다고 생각되죠. 간암은 술 때문에, 폐암은 담배 때문이라는 식으로요. 그 사람 자신이 그 병의 원인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암의 발생은 실제로는 얼마나 세포가 자주 분열하고 돌연변이가 나타난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식습관이라든지 기호나 취향하고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시나요? 핑크리본으로 상징되는 유방암 지지 집단을 아시죠? 그런데 폐암은 담배를 피운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유방암처럼 지지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똑같은 암 환자인데도 누군가는 더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누군가는 무시당하는 거죠. 에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HIV 바이러스의 경우에도 혈관 주사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성애자의 성적 접촉을 통해서도 발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적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된다는 생각이 그 사람을 더 심하게 낙인 찍도록 만들죠. 이처럼 어떠한 질병에 대한 은유와 해석 방식은 질병과 무관한 이유로 환자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킵니다. 또한 암의 치료와 관련된 설명들은 전쟁의 유머를 차용하며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암을 묘사하는 데 사용했던 지배적인 은유는 경제학이 아니라 전쟁의 언어에서 나왔다. 의사들이나 환자들이나 군사적 용어에 익숙하거나 친숙하기는 모두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암세포는 그냥 증식하는 법이 없었다. 암세포들은 침략한다. 암세포는 육안으로 탐지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가정되는 작은 전초부대, 극소 전이병소를 만든 뒤 원래의 종양이 났던 부위부터 신체의 더 먼 부위까지 식민지로 만든다. 자체적으로 혈액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수천만 개의 유해세포로 구성된 종양을 말소할 만큼 신체의 방어기제가 강력할 경우는 거의 없다. 외과적 개입이 제 아무리 발본적이라고 할지라도 신체 곳곳을 수없이 탐지한다 할지라도 대부분의 완화책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종양의 침략은 계속될 것이며 악당 같은 그 세포들은 결국 다시 집합해 신체 조직을 또다시 공격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치료 방법도 군사적 분위기가 나뉘기는 마찬가지다. 방사선 요법은 공중전의 은유를 사용한다. 즉 환자가 유독성 방사선에 폭격된다는 식이다. 또한 화학요법은 독극물을 사용하는 화학전이다. 치료의 목적은 가능하다면 환자를 죽이지 않으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다. 이러한 비유들은 실제 암 환자들에게 자신의 경험이 마치 전쟁을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주 부정적인 현상을 지칭할 때 암적인 존재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요. 암은 완전히 죽여버려야 하는 존재로 상상되면서 그 상대에 대한 다른 고려를 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노숙자들은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야 라고 누가 말하는 순간 이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하는 게 정당화됩니다. 히틀러 시기의 유태인들도 독일 사회의 암적인 존재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질병과의 비유 속에서 정당화되었죠. 이처럼 단순한 비유를 통해서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복잡한 성질을 잊게 만들고 본질적인 문제를 오히려 단순하게 한 가지 비유로 환원함으로써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막아버립니다.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순간 그것은 전쟁의 특수 상황으로 이해되면서 인권이라든지 다른 요소에 대한 고민이 생략되어 버립니다. 또 이러한 낙인은 병의 위중함의 정도와 관련이 별로 없어요. 그저 암이라고 진단받는 순간 그 사람은 이러한 낙인과 비유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죠. 오늘은 병, 특히 결핵과 암이 어떠한 은유적 성질을 띠는지 살펴보고 또 암의 사례를 통해서 은유적인 사고가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 수전 선택의 은유로서의 질병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는 다양한 문학, 음악, 그리고 그림의 사례들이 들어가 있고요. 수전 선택의 유려한 문장과 설명을 통해서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책입니다. 평생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을 책이니 기회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좋은 책을 가지고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